안녕하십니까, 6강입니다. 교과서는 114쪽 펼쳐줄 수 있도록 하고요. 5강에서부터 선생님이 뭔가 공지할 것들이 좀 많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공지사항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4강, 5강 찍은 거 보니까 50분이 조금씩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6강은 좀 짧게 끝내는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촬영하고 있는 시점은 9월 14일 월요일 오전이고요. A반 친구들 빨리 들을 수 있도록 올리도록 할게요. 긴급 공지가 있습니다. 긴급 공지. 학교에서 참 이런저런 일들이 여러분들은 지금 집에서 온라인 클래스 듣고 지금 너네 온라인 클래스 듣는 진도를 보면은 정말 얘네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는 건지 뭐 이러는데 어쨌든 이 긴급 공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경제가 중간고사가 없습니다. 놀라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싸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내 생각에는 전체를 10명으로 봤을 때 한 4, 5명은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고요. 한 2, 3명은 아싸 할 것 같고 2, 3명은 왜요 선생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금요일날 선생님이 그 강의를 찍다가 내가 중간에 끊었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선생님들 뭐 연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회의도 있고 막 이랬어가지고 그때 이제 좀 결정해낸 건데 그러니까 2학년에 탐구 과목 6개가 있잖아. 물화생지랑 정치화법 경제. 근데 이번 학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기해 주자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선생님들이 중간고사를 안 보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대충 느끼겠지만 사실은 선생님은 중간고사를 봐야만 합니다 쪽이었고 내가 제일 마지막까지 보수를 했다가 그래도 경제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중간고사에서 조금 유불리의 문제랄까? 아니면 이제 전반적인 그 학교의 그 지침이라고 해야 될까? 협의되는 사항들을 봤을 때 안 보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도 이번 주말 동안 많이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중간고사를 안 보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알기로는 6개 탐구 과목은 전부 다 안 보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10월 달에 중간고사를 실시하는 과목이 국영수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문과, 영어, 이과, 수학 하나 더 있는 거랑 일본어, 중국어 요 정도만. 근데 어차피 얘는 모두가 다 공통인 과목이니까 아마 요 정도만 중간고사 보실 것 같고 사회과학 탐구 과목들에서는 중간고사는 없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은 아마 이번 주 중에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은 너네도 알겠지만 내가 절대 뭐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약간의 신세한 편인데 나는 너네한테 이렇게 50분 동안 정말 열심히 온라인 클래스 찍어서 올려드리고 사실은 중간고사 범위 맞추려고 내가 진짜 막 이런 양수리 산책 나가거나 막 이럴 때도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거의 뭐 진짜 양수리에만 있었지만 그때마다 약간 직업병이긴 한데 어떻게 하면 애들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 맞춰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서 뭐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거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학교의 전반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안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좀 그랬는데 근데 사실 그게 있어. 내가 중간고사를 안 보기로 결정을 딱 내기까지 결정적인 사건이 2가지가 있었거든. 그 얘기를 좀 해주자면 첫 번째는 니네 진도율을 봤더니 지금 경제를 중간고사를 본 다음에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은 거야. 아니 1학기 때에 비해서 왜 이렇게들 안 듣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여름방학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미 9월 중간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털어내야지.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 중에는 매일매일 정말 딱딱 맞춰서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뭐 선생님이 너무너무 칭찬하고 잘하고 있다 얘기하는데 이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안 듣는 친구들을 봤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얘네가 이런데 중간고사를 본다 이러면 거의 학년평균이 막 정말 가관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거가 제일 컸고 사실 그 다음 2번째는 형평성.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선택함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 중간고사를 본다고 했을 때 그 과목, 그러니까 뭐 시험 시간표로 보면 분명히 어떤 과목이랑 붙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과목에 대해서 그 과목에 좀 힘써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 때문에 그거를 뭐 공부를 소홀히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그냥 탐구 과목이 선생님 제외하고 다 중간고사를 안 보겠다고 했다면 나도 안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바뀐 평가 방법에 대해서 공지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바뀐 평가 방법은 내가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온라인 클래스 공지 사항을 올려드리도록 하겠는데, 바뀐 평가 방법. 근데 나는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오히려 잘 돼서 너네한테 아주 이번 학기에 제대로 뭐 너네한테 화풀이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참에 그러니까 선생님은 사실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수능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수능에 준하는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는 뭐 동의합니다. 객관식으로 해서 이렇게 선지 체크하고 뭐 이런 걸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뭐 선생님도 당연히 잘 알고 동의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 경제는 뭐 이과 과목이다, 뭐 수학을 중요시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사실은 사회과학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 사회과학적으로 이 대학교 가셨을 때 특히 문과 친구들 평가 다 이렇게 서술형, 우리 수행평가에서 했던 그 논술 있잖아, 그거대로 진행을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방법으로 이번에 아예 그냥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말이랑 수행이 있겠지. 기말이랑 수행이 있을 때 기말고사를 55%로 할 거예요. 그리고 수행 45%. 그러니까 옛날에 바뀌기 전에는 40, 그리고 20이었었는데 요 20은 그대로 하고 요 지필에 80이 합쳐진 것 중에 55가 기말로 갔고 25가 수행으로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요 기말의 55%는 딱 느낌 오겠지만 객관식하고 논술형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선생님의 1학기 때 했던 평가 방법하고 그대로 동일하게 갈 거예요. 객관식 18에서 20문제 갈 거고, 그 다음에 논술형 6문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수행은 우리가 10 본다고 했었잖아. 근데 25%가 이제 여기로 왔는데 요걸 이제 우리 뭘로 볼 거냐면 중간고사 대체, 중간 대체 논술로 볼 거고요. 근데 사실상 중간고사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그 기준 자체가 25점. 그러니까 우리 학기 말 전체로 100%로 산출이 되잖아요. 근데 이 100% 산출이 될 때 기말을 55를 주는 이유는 기말에 조금 범위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공부해야 될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이 100%의 포션 중에서 꽤 큰 포션을 차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세팅을 해놓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에서 이 25%를 차지하는 중간대체 논술이 그래도 4분의 1 정도는 전체 평가의 한 4분의 1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만큼 잡았습니다. 얘는 기본 점수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지필고사 볼 때도 우리 정말 못 찍으면 빵점까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거의 이제 최하점까지 다 이제 세부적으로 선생님이 웬만하면 점수 나눌 예정이고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객관식이 있으니까 뭐 .5 뭐 이렇게도 나오나요? 그 정도까지 세분화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정수의 점수로 나오긴 할 텐데 어쨌든 4분의 1 정도의 포션을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세팅을 해놨고, 그 다음에 얘랑 얘는 그대로 한국경제 논술, 그 다음에 환율 그래프 이렇게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환율 그래프랑 그 다음에 그 1년을 지내면서 경제를 배우면서 뭐 배우고 느낀 점 쓰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학기 때 지금 경제 나가는 진도가 대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이잖아. 그랬을 때 우리가 수능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1, 2, 3, 4, 5 이렇게 있으면 그 시험 문제가 이 단원별로 이게 나눠져서 나오잖아. 근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전체 20문제 중에 넷, 둘은 기본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1, 2, 3, 4단원은 다 4문제씩 나오고 그 다음 5단원이 2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선생님 2문제는 어디서 나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매번 바뀌거든? 근데 대체적으로 금융 파트는 한
두 문제 정도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렇게 문제가 막 엄청 어렵게 나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지금 세팅을 하려고 하냐면 어쨌든 기말고사가 지금 우리 학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단원의 중요도로 봤을 때도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는 3단원이 되게 중요한지라 기말고사를 3단원, 대단원 3단원하고 대단원 4단원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대단원 5단원 금융 파트는 우리가 통합사회 시간에서 배운 거랑 내용이 많이 겹치기도 하고 그리고 애시당초는 요걸 중간고사로 보고 얘를 기말고사로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를 기말로 넣으면서 이 5단원을 요걸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중간대체 논술로. 그래서 이 중간대체 논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진짜 대학교식으로 시험 본다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차피 중간고사 못 보게 된 거 이 OMR 카드에다 객관식이랑 이 논술형을 쓰는 거대로 보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차라리 수행평가식으로 이 대학교식으로 여러분들 시험을 보게끔 해주고 싶어. 그래서 아마 수업 진도는 한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돌아와서 한 3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큼직큼직하게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 그러면 그거는 너희들이 봐서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자면 한 3시간 정도 진도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리고 교과서도 안 나가고 프린트, 개념 프린트로만 나갈 거야. 그러니까 개념 프린트로 나가는 그 3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우리 이제 ABC반 각자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팍 쓰는 거지. 논술 우리 A3 답안지 있잖아. 양면으로 선생님이 많이 준비해 갈 테니까 너희들이 최대한 너희들이 아는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요렇게 25점으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10 수행평가는 근데 올해는 2학기는 특히 수행평가가 논술 외에는 거의 못 봐요. 그래서 뭐 어쨌든 얘네도 다 논술식으로 보겠다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선생님 중간고사 안 봐서 어떻게 해요라고 이야기했던 친구들도 생각보다 공부해야 될 양이 많다. 그런데 우리가 수능에서 어쨌든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단원인 3, 4단원은 우리가 기말로 볼 거고 객관식 논술로 볼 거고 그 다음에 5단원은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문제를 봐도 그렇게 막 어렵게 출제되고 하는 단원은 아닌데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은 있으니 그거는 여러분이 현장으로 돌아오셔서 수업한 다음에 중간 대체로 논술로 볼 거고 그리고 이게 25점이나 되기 때문에 학기에서 꽤 큰 포션을 차지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을까. 중간고사는 없지만 중간고사의 비중으로 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점 10점 이렇게 나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2학기 경제 평가 계획 바뀐 거 여러분들한테 잘 공지드렸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요렇게 이제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진도 계획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대단원 3단원이 있고 대단원 4단원이 있고 대단원 5단원이 있을 때 이 5단원은 금융 파트고 요거는 전체 크게로 이야기하면 주제가 6개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소단원은 4개 정도긴 한데 이 소단원 4개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좀 비슷비슷한 주제들끼리 다 보면 이게 금융이 6가지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교과서 안 쓸 거고 교과서가 또 이 단원의 중요도에 대해서 또 너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약간의 암기가 좀 많아질 수밖에 없어. 교과서만 보면. 그래서 교과서로 안 나가고 개념 프린트로만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3시간인데 한 3시간 정도 나갈 건데 얘는 현장 수업. 현장 수업으로 진행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3단원이 지금 소단원이 9개인데 진도를 열심히 나가고 있죠. 근데 이게 또 수능하고 어떤 주제가 연결되는지도 좀 봐야 돼가지고 자, 일단은 우리가 재밌는 건 이 3단원에 해당하는 개념 프린트는 지금 아예 안 나가고 교과서만 나가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뭘 배웠냐면 국민경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봤어요. 그 다음에 국민경제 지표 중에서 국민소득에 대해서 좀 꼼꼼히 봤습니다. GDP, GNI, GNP 이런 것들 봤고요. 그 다음에 총수요 총공급 지난 시간까지 해서 다 마무리 지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경제성장이라고 해서 경제성장에 필요한 요인들, 그 다음에 경제성장률 구하는 것들이 있었지. 그 다음에 요 소단원이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이따가 진도 나갈 건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루었는지까지 볼 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약간 거시경제 인트로라고 하면 요 뒤에 파트, 그러니까 소단원이 실업이고 교과서에서 7단원이 물가고 그 다음에 8단원이 경기 변동이고 그 다음에 9단원이 경제 안정화 정책. 그랬을 때 어떻게 진도 나가는지 봅시다. 이 대단원 3단원이 4문제 정도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수능에서. 근데 여기 6단원의 실업하고요 9단원의 경제 안정화 정책은 무조건 단독으로 한 문제가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얘는 되게 중요해. 그리고 얘네 자체에서 개념으로 다뤄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3단원에서 또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그 첫 번째가 그 다른 한 문제가 그 경제 성장률이랑 물가 상승률이랑 뭐 이렇게 해서 지표들로 계산하는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이 지표를 계산하는 문제를 공부를 하려면 얘랑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배운 소단원 5랑 7단원의 물가까지를 정확하게 다 요 소단원 6개를 다 배워야지 요 문제 하나를 풀 수가 있거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요 거시에서 이런 거 나와. 뭐 GDP에 정의하는 거, GDP 계산하는 거, 총수요 총분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뭐 이런 거가 나오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배운 파트에서 하나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도를 어떻게 나갈 거냐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교과서가 다 끝났잖아. 그래서 여기 대한민국 경제성장 좀 이따 6강에서 수업할 거고 그 다음에 물가, 요 시랍을 잠깐 띄워놓고 물가까지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개념 프린트들 설명이 또 준비를 해서 요 소단원 6개에 대해서는 온라인 클래스로 딱 마무리 짓는 걸로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3단원에 4문제 나오고 4단원에 4문제 나온다고 해서 선생님이 테마 문제 프린트도 요 4단원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문제 프린트가 4개 나오고 여기서도 문제 프린트가 4개가 나올 건데 그 중에 2개가 벌써 지금 요 1, 2, 3, 4, 5, 7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지금 테마 2개로 정리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그 문제 프린트까지는 내가 올려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온라인 클래스에서 잘 수강하시고 잘 공부를 하시고 난 후 그 다음에 우리 요거와 관련해서 수행평가 진행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오셔서 한 10월 초쯤에는 요 수행평가 1차로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앞두고 여기 나갈 거야. 여기 나갈 거고 그래서 요거 본 다음에 중간고사 끝난 직후에 아마 중간 대체 논술을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일로 들어와서 실업부터 해가지고 경기변동, 물가 안정화, 경제 안정화 정책 나간 다음에 4단원은 딱 4개 나온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소단원도 4개로 나눠져요. 그 비교 우위, 통사 뗐다, 그 다음에 저기 자유무역, 보호무역, 그 다음에 환율, 그 다음에 국제수지. 딱 국제경제에 해당하는 4개의 주제가 각각 단독으로 한 문제씩 나오고 딱 문제 프린트도 그렇게 딱 하나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 온라인 클래스로 진행하는 거는 이 3단원에 1, 2, 3, 4, 5, 7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 본 다음 금융 파트로 가서 거기에 3시간 하고 그 다음에 중간대체 논술 본 다음에 이제 실업부터 해서 실업, 경기변동, 경제안정화 정책 4개 이렇게 진도 나가고 기말고사 볼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바뀐 평가 방법하고 앞으로의 2학기 진도 계획 어떻게 될지는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6강에다 공지사항에다 좀 정리를 해놓을 테니 여러분들이 잘 좀 파악해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내가 이거 고민하느라고 주말에 진짜 머리 아팠는데 뭐 어쨌든 뭐 받아들여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사실 선생님도 이렇게 흘러가는 거에 나도 100% 동의하는 사람은 아닌데 학교가 또 추구하는 방향이 있고 우리가 다 같이 맞춰나가는 방향이 있으면 또 그 나름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본다고 했다 안 보고 난리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가 평가해야 될 것들은 선생님 다 중간고사 대체로 해서 평가할 거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세게 하는 이유는 중요한 단원이 다 거기 들어가니까 그리고 진도는 그거에 맞춰서 또 이렇게 나갈 테니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다시피 선생님은 매 수업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셔서 우리 벌써 4학기째 보고 있잖아. 이 남은 경제 파트 좀 잘 마무리해서 또 좋은 학기로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질문 들어왔는데 그 교과 심화 역량 프로그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기 질문 들어왔는데
그거 아마 시작을 너희 들어와서 현장에 들어와서 할 것 같고 이거 중일인데 아마 3학년들이 그 수능 앞두고는 아마 3학년들 원격으로 갈 것 같아. 확실한 건 아니야. 근데 어찌됐든 그때부터는 이제 너네는 무조건 학교에 남아있는 학년으로 갈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남은 거의 대부분의 수업은 현장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2학년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 교과 심화 영양 프로그램 여러분들 생각해 두고 계시다가 학기 들어와서 내가 이제 주제 선정하고 이런 것들 다 할 테니 지금 만약에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잘 생각해 놓고 있다가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앞에서 한 10분, 15분 지금 벌써 써먹었는데 그 시간 빼고 이제 남은 시간 진도 나갈 테니까 여기서 잠깐 끊고 이제 진도 나갈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 114쪽 펼쳐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 복습은 일단 진도 나가고 빨리 나가는 걸로 할게. 우리 지난 시간에 경제성장 배웠고 경제성장은 예년에 비해서 실질 GDP가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생산량이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뽑아져 나오는 걸 우리가 경제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경제성장의 요인에는 같은 생산 요소일 때 생산 기술이 더 좋거나 아니면 생산 기술과 상관없이 생산 요소가 더 좋으면 경제성장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노동이 좋아지려면 양도 질도 다 좋아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계 같은 거 잘 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걔네를 조합하는 기술도 우린 중요한데 현대에 올수록 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어. 자, 이번에는 뭘 배울 거냐면 경제성장에 정부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가 114쪽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114쪽에 한 나라의 경제성장에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봅시다. 정부에다가 이렇게 메모 쳐주시고요. 국민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다. 예를 들면 밑줄 기술 발전을 促진하기 위해 기술 발전 촉진에다가 선생님은 이렇게 했거든. 기술 발전 촉진이라고 해서 이거 뭐라고 해? 꺽쇠라고 하나? 기술 발전 촉진에다가 체크를 해주시고요.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기술 발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뭘 해주냐면은 첫 번째 연구나 개발에 세금 혜택을 주거나, 내가 어떠한 연구나 개발에 성공한 팀이 있다라고 하면은 연구비나 이런 세금 같은 것들 깎아주는 거가 해당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 지식재산권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특허청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내가 특허를 신청하게 되면은 이제 생산하는 거는 딱 그 사람의 독점으로 맡겨놓고 그 사람이 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을 보호해주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기술 개발을 장려한다. 그 다음에 자본 축적과 생산성 향상 이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도 좀 써주면 좋겠다. 자본 축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뭐를 해주냐면은 밑줄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저축을 장려에다가 밑줄을 쳐주세요. 기업 투자랑 가계 저축 장려. 이게 뭔 소리인지 보자고요. 우리가 이 기업이 투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총수요에서 AD라고 생각할때 석이 아니야. 이 뭔 소리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AD 2020년에 살잖아. 그때 AD는 아노 도미니고요. 여기는 이제 어그리게이트 디맨드입니다. 가계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 수수출.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 텐데 요거 기업의 투자. 기업이 투자한다라는 걸 경제학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기업이 소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투자는 쉽게 말해 설비 투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이렇게 구축하기 위해서 기계도 사고 자본도 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기업의 투자로 들어가는데, 사실 기업이 많은 방면에 투자를 할 수 있어야지 다양한 기술 같은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여러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많이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 기업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어디서 돈을 이렇게 기업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어디서 끌어오는지를 살펴보면, 물론 기업이 자체적으로 이윤을 남겨가지고 거기서 끌어올 수도 있지만 은행에 가가지고 이
기업이 이거 은행은 표시를 어떻게 하냐? 이게 그 교회고 이게 병원이고 아무튼 은행, 뱅크 이렇게 합시다. 이 은행에 가가지고 이제 돈을 빌리러 갈 거 아니야. A라는 기업이 여기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해요. 근데 이 은행에 그러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은행의 돈은 결국 어디서 오냐면 가게가 저축을 하는 데 썼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기업이 이런저런 데다 투자를 많이 하려면 돈을 어디서 빌려와야 되는데 그 돈을 빌리는 은행이 잘 서 있어야지. 그러려면 가게가 저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장려를 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은 인적 자본 구축 지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은 노동을 하기 위해서 결국 뭘 하냐면 국가가 교육에 신경 써가지고 밑줄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통해 시장 확대와 재가 소비의 기회를 넓혀줄 수 있도록 다양한 기반을 제공하는 거. 그러니까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뭐 당연한 얘기고 우리가 금방금방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특히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은 자본이 부족하고 기술 축적이 적으며 인구가 과잉한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경제성장을 주도한 시기가 있었다. 1960년대, 1970년대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나 아니면 새마을운동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를 주도해서 국가 전체의 경제를 살리려고 하던 모습들이 60년대, 70년대에 많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당시 우리나라는 산업을 일으킬 만한 자본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저축 장려에 앞장섰고요. 외국에서 차관을 얻어 산업 발전을 돕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외국에서 차관 도입한 사례들은 여러분들 알겠지만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서독에 광부나 간호사들 파견해서 외화를 많이 끌어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고 좀 뼈아픈 역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1965년에 한일협정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했던 거를 이만큼 배상하는 걸로 합시다 라고 해서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한 것도 여기에 해당 사례일 수 있겠죠. 물론 그게 옳다 그르다는 이제 역사학계나 아니면 정치 쪽에서 풀어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역사학계에서 좀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파트는 어쨌든 외화가 도입이 되면서 이 경제발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 또한 국내 총생산에 비해 인구는 과잉이기 때문에 가족계획을 적극적으로 봐야 한 가구당 2명의 자녀만 낳도록 권장하기도 하였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아들, 딸 구별하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요즘은 둘만 낳아도 애국자 뭐 이러던데 그때는 아예 가족계획을 포스터 표어로 탁 해가지고 이렇게 선정하고 그랬었죠. 재밌는 게 우리나라 지금 전체 인구를 봤을 때 5천만 명의 전체 인구를 봤을 때 가장 많이 출생한 연도의 해가 몇 년도일까요? 이 주민등록상에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앞자리 6개를 보면 생년 월 일을 확인할 수 있잖아. 그랬을 때 생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많은 해 사람들이 동갑으로 구성되는 1971년생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970 공교롭게 너네 어머님 아버님 세대일 거야. 그리고 1971년에서 1975년도 이게 5년 단위로 끊었을 때 여기가 지금 출생하는 비율이 가장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 선생님이 내 나이 알죠 여러분? 그치 나는 여러분들하고 띠동갑이잖아. 91년생 양띠. 우리 세대가 여기에서 딱 그러니까 그 다음이 1965년에서 1970년대 요쪽이 이제 제일 많은데 우리 91년도에서 93년도에 태어난 요쪽 해가 요 사람들이 딱 부모 세대로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여기가 베이비붐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2차 베이비붐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내가 가끔 얘기했지만 내가 얼마나 2차 베이비붐이었냐면 선생님 현역대랑 재수대 수능 응시 인원 보면은 나 현역대가 65만이었고 재수대가 70만을 찍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92년생들하고 붙는 거지. 그걸 찍고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계속 내려와서 지금 여러분들은 거의 40만대까지 내려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가 요런 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부모가 돼서 이제
우리 세대, 선생님 요 세대는 정말 인구가 폭발했던 시대긴 한데, 근데 이제 계속 줄긴 줄 거라서 뭐 지금 어쨌든 2020년까지 계속 줄고 있으니까 뭐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는, 그리고 또 알다시피 요 시대 사람들이 나를 포함해서 요 시대 사람들이 결혼을 요즘 잘 안 한단 말이야. 저출산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뭐 취업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인구 구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가의 어쨌든 슬로건은 둘만 낳아도 애국자. 이때는 너무 많으니까, 그 산업에 비해서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아들 딸 둘러 말고 둘만 다 잘 기르자, 둘도 많다, 막 이런 표어들이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런 인구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별일이 많네요. 자, 그 다음 제도와 경제성장 보도록 할게. 정부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여러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데, 이때 정부 정책은 밑줄, 저축과 투자를 증가. 여기 들어가지. 그 다음에 기술 혁신을 촉진. 밑줄 쳐주세요. 여기. 그 다음에 밑줄, 경제성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유지하는 것 또한 정부 정책에 포함된다.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이렇게 다져야 되는데, 그 대표적으로 정부가 어떤 걸 가지고 쓸 수 있냐면 제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제도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약속의 총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할 때 제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그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이나 이런 사회학의 전문가들도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사람은 못 봤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내리기가 어려운 구조기도 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제도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약속인 건 맞아. 왜냐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 그 사람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육제도를 둘 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둬야 된다라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지. 우리 그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인간들이 그렇게 해야지 이 사람이 키워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서 만들어 놓은 교육 제도잖아. 정치 제도에는 어쨌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그 민주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대표자를 선출할 때 우리는 절대 다수, 그러니까 너네 정치화법 시간에 이용한 걸 가져오자면 단순 다수 대표제라고 해서 누구나 출마, 물론 만 40세는 넘어야 되지만 그것만 넘어서 출마를 하면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당선되도록 한다라고 법에도 규정해 놓고 있고, 거기에 모두가 동의를 하잖아요. 그런 것 선거제도, 정치제도 이렇게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정부는 그런 약속 혹은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그 방법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런 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이러한 제도에는 법제도 동그라미, 금융제도 동그라미, 정부의 질까지 동그라미 해놓고, 경제성장에 이끌 수 있는 제도에는 법제도나 경제제도나 그 금융제도나 그리고 제도와는 상관없이 정부의 질도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제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밑줄 투자와 기술개발 유인을 제공, 그 다음에 재산권을 보호에다 밑줄 쳐놓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이런 걸 두고 있으면 되지. 본인이 발명을 해서 특허를 신청하면 그 사람이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그 이유는 본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법을 두던지, 아니면은 뭐 기업이 뭐 몇 퍼센트 이상 투자를 하면 몇 퍼센트의 세금을 깎아주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법을 두게 되면 누구나 다 이제 기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게 되겠지. 법으로 그렇게 두고 있으니. 그 다음에 금융도요. 보시면 금융시장이 잘 발달된 나라 체크해 놓고 밑줄 자금 융통이 쉽기 때문에 밑줄 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금융 작년에 통합사회에서 설명했을 때 금융이라는 것은 결국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금융기관이 이제 은행, 증권, 보험사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을 잘 발달을 시켜놓으면은 돈이 빨리빨리 돌 거 아니야. 지금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뭐 여기 증권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 예금을 들었을 때 몇 퍼센트의 이자로 나에게 수익이 돌아오네 라는 게 사람들이 분석이 되면 그쪽으로 이 투자를 할 거고, 저축을 할 거고, 개인이 투자하는 거는 경제학에서는 투자라고 얘기 안 하고 저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업이 하는 게 투자고 개인은 저축이라고 표현을 해. 뭐 어쨌든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도 이 자금 융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기술이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걸 얘기를 하겠죠.
아시아에서 금융도시라고 표현하는 곳이 대표적인 게 혹시 어딘지 알아요? 맞아, 홍콩이야. 선생님이 작년에 여러분들 입학하시기 직전에 내가 홍콩 마카오 여행을 갔다 왔었을 때 홍콩 하면 딱 여러분들 느낌 오시겠지만 정말 야경이 이쁜 도시 이런 소문을 많이 들었을 거야. 선생님은 생각보다 홍콩이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닌데요. 진짜 내가 그러고 있다가 밤에 그 홍콩도 서울처럼 이렇게 한강이 지나가거든? 그러니까 홍콩에 이렇게 강이 흘러가는 데서 이렇게 딱 바깥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홍콩도 이게 강북 강남이 있으면 이렇게 금융 쪽이 쫙 몰려있는 그 회사가 이 강 너머에 저쪽에 있어. 근데 거기에 야경이 정말 휘황찬란하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이렇게 강변에서도 이렇게 딱 볼 수 있어. 그날 밤 참 좋았는데. 뭐, 물론 내가 뭔가 거기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음악 들으면서 그 야경들 쭉 봤었는데, 진짜 예뻤거든요. 내가 그래서 홍콩에 그렇게 막 좋은 기억이 있지는 않아. 막 노숙자들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화장실 있잖아. 공중 화장실.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홍콩은 그 공중 화장실이 다 문을 잠궈 놓는다? 심지어 지하철역에도 화장실이 없어. 내가 그것 때문에 진짜 너무 열받았던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 홍콩에 있으면서. 그리고 그 회사 안에 그 건물 안에 화장실도 다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야 되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내가 정말 홍콩에서 그날 또 진짜 비도 왔단 말이야. 내가 여행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야 하는데 그 야경을 보고 정말 홍콩은 그래 이거지 하면서 다 풀어졌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만큼 홍콩이 금융권, 그러니까 우리가 딱 들어봤을 때 들어봤음직한 그 금융권의 전 세계적인 회사들이 거기 다 있단 말이야. 정말 말만 하면 볼 수 있는 그 회사들이 막 거기 있었어. 그래서 왜 홍콩 시위나 홍콩 사태 같은 거 많이 일어났을 때 홍콩이 막 우리는 중국의 본토로 편입되는 거, 그러니까 중국의 뭐 하나의 주 이렇게 성이라고 표현하죠 중국은 그걸로 편입되는 거를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그쪽이 어쨌든 중국의 사회주의나 이런 데로 넘어가게 되면 전 세계에서 거기에 이제 금융을 두고 있는 걸 이제 다 자본을 회수해갈 확률이 크단 말이야. 그러면 홍콩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본토 시민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투자했던 아시아인들이 정말 확 피해가 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목숨 걸고 그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걸 좀 막고 있는 분위기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금융을 잘 두고 있는 것도 그 나라의 경제가 잘 돌아가는 그 원인 중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밑에서 5번째 줄에 동그라미 정부의 질. 그래서 뭐 당연하지 정부는 재산권을 보호하고 계약 이행을 보장하고 경쟁을 촉진하며 동시에 경제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밑줄 시장 기능을 보호. 아니 당연히 이런 거 잘 보고 있어도 정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독재하고 그리고 자신의 정권의 이익만 따진다면 뭐 아무리 경제제도를 잘 둬도 발전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다 그게 그 정권의 이익으로만 가져갈 테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얼마나 민주화돼 있고 사람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 있고 이 제도를 투명하게 돌리는지도 중요하다. 그래서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역할이 크다라는 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이제 경제성장의 요인들 다 살펴봤고요. 이제 교과서 2쪽 남았는데 이 경제성장에 대한 이야기 남은 시간 하고 오늘 4, 5, 6강 배운 거 복습하고 그 다음에 오늘 2주차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115쪽 이제 다음 소단원 한국경제성장 우리 5번째 소단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빈곤국에 속하던 우리나라는 세계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을 만큼 경제가 성장하였다. 커다란 위기도 겪기도 했는데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경제 4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경제학과 희망하는 친구들 경제학과에 진학하셨을 때 대학교 가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은 기본적으로 해야 돼. 경제학의 가장 토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제학을 시험으로 채택하고 있는 행정고시를 비롯한 여러 우리 고등 시험들에서는 미시경제, 거시경제는 기본으로 일단 옵션이 아니지 필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과의 전공 선택으로 들어갈 때 이 경제사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 뭐 경제철학 그 다음에 뭐 여러 그 분야 경제학들이 있어요. 계량경제학, 그 다음에 행동경제학, 그 다음에 죄수의 딜레마 같은 게임이론 이런 거, 그 다음에 국제경제학, 재정학 이런 식으로 분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전공선택 과목 중에 이 경제사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랑 좀 해당되는 부분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짧은 시간에 고도 성장을 이루었다. 과거 우리나라는 천연 자원이 부족하고 자본도 적어서
경제 발전을 이루기에는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었다. 또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식민지로 수탈당했고 50년대에 6.25 전쟁 겪고 그나마 남아있던 공장들도 잿더미로 변했고 이러한 이유로 6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에 속하였다. 너무 다 아는 얘기죠. 근데 밑줄 1962년부터 정부에 의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 밑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밑줄 1960년대 중반부터 30여 년간 연평균 8% 내외의 높은 성장률 밑줄 쳐주시고 그래서 한강의 기적에다가 형광펜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선생님이 그 경제 성장의 정부의 요인을 살펴봤을 때 1960년대부터 우리는 이제 특별히 이제 경제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정부가 진행이 되었고 이때 정부가 시행했던 정책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5년 단위로 끊어서 이 5년 동안에는 거기에다 집중을 하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 2, 3, 4차까지 진행이 되고 5차부터는 경제 사회발전 5개년 계획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정부가 주도로 우리 국가 단위로서 경제를 어떻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는지를 이제 돌린 거죠. 쉽게 말해서 정부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960년대 중반부터 연평균 8%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우리 배워서 알지만 경제 성장률은 다른 말로 뭐랑 똑같다고 이야기했냐면 실질 GDP 증가율이랑 똑같다고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물가 상승과 상관없이 실제로 이 물건을 뽑아내고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그 재화 서비스가 이만큼 계속해서 매년 늘어났다라는 것이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1960년대 이전에 세계 최빈국이었다가 지금은 경제 11위 GDP로 10위 내외까지 올라갔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6.25 전쟁 때 그러니까 20세기에 큰 전쟁들이 몇 번 있었죠. 1,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6.25 전쟁, 다른 나라에서 한국전쟁, 그 다음 베트남 전쟁 이런 식으로 전쟁을 겪은 정말 직접적으로 겪은 국가인데 그 국가에서 세계 최빈국 다른 나라에서 지원을 받다가 이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지원을 하잖아. 그렇게 된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함으로써 이렇게 고도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한다. 이 한강의 기적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말과 그 대칭을 시키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이제 라인강이 그 독일에 흐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라인강을 가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독일은 2018년에 갔었는데 그때 라인강 가봤겠지? 베를린에서 강이 흘렀던 것 같기도 거기 흘렀었는데 그걸 라인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근데 이제 우리는 서울의 한강이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이거 수업 끝나고 베를린에서 라인강이 흐르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왜 그러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어쨌든 독일은 패전국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서독하고 동독으로 나눠져서 이 베를린 장벽으로 해서 이렇게 딱 그 서독, 동독 나눠졌었고 근데 전쟁의 패전국이었고 어쨌든 전쟁 배상금을 엄청 지불을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독이 그 이후에 경제성장이 엄청 이루어지면서 결국에는 그때 이 서독하고 동독이 합쳐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세계 한 5위 경제대국 안에 들어가야 하는 정도로 발전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거랑 대칭해서 우리나라도 세계 최빈국, 이 지원을 받던 국가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국가로 바뀌었다라는 의미로 한강의 기적으로 쓰인다는 거죠. 경제개발 계획의 성과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경제도 빠르게 성장해 갔는데 밑줄, 그러니까 물결로 밑줄 좀 쳐줘. 외우지는 말라는 뜻이야. 아니다. 수행평가하려면 외워야 될 수도 있겠다. 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우리 논술 쓰기잖아. 그러면 많이 외워두면 좋지. 어쨌든 밑줄만 쳐주세요. 1950년대 말 약 70달러로 보때였던 1인당 GNI가 또 밑줄 1996년에 1만 달러, 2006년엔 2만 달러, 그리고 2016년엔 약 27,600달러까지 올라갔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인당 GNI는 조금 낮지만 GDP로 봤을 때,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엄청 크다라는 거 볼 수 있고 올해가 3만 달러 돌파할 수 있는 시점이었을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하여튼 확 뒤쳐졌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꼼꼼하게는 프린트로 볼 거고 일단 교과서에서만 보면은 이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져 있는지 보자고. 1960년대는 자본이 부족했기 때문에 노동집약형 그리고 수출
자본, 기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야? 사람하고 가공하지 않은 원료 위주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열심히 바느질 해가지고 섬유, 가방 이런 것들 만드는 노동지각형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물건을 파는 거지. 수출. 근데 수출은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쭉 수출주도로 이루어졌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1970년대는 이제 어느 정도 돈도 모여서 그 돈을 가지고 기계나 공장 단지 같은 거 건립했지. 선박건조, 자동차, 기계설비, 석유화학 같은 중화공업에 힘썼다. 그러니까 공업 중에서도 얘들아 경공업이 있고 경공업은 이제 자본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은 물건을 만들어도 되는 거.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기계도 들어오고 설비도 들어오고 했으니 이제는 조금 무거운 것까지 다룰 수 있는 이게 무거울 중자거든. 중화공업 단지까지 건설이 되고 이제 물건이 만들어질 수 있었죠. 그 다음에 90년대로 넘어가서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정보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가전제품 및 반도체 등과 같은 전자산업 비중이 높아졌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5대 수출 품목에 반도체랑 컴퓨터는 요즘에는 없을 건데 그 전자 이런 제품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주된 수출 품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자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자동차, 전자 및 통신 이런 것들에 주도함으로써 됐다라는 거. 자세한 거는 우리 개념 프린트를 통해서 각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어떻게 됐고 어떤 식으로 산업이 바뀌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116쪽 넘어가시고요. 자, 미리 말씀드리자면 117쪽 한국경제 과거와 미래 이게 이제 수행평가로 들어가는데 한국경제의 변화와 성과 및 문제점을 알아보고 한국경제 성장과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글쓰기를 해보자 수행평가입니다. 그래서 3번에 한국경제 발전 과정 및 성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 성장과 앞으로의 과제라는 제목의 글쓰기를 해보자가 이제 우리 수행평가 10점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수행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성장 주도 산업들이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때마다의 발전 과정과 성과가 있을 거야. 경제 지표로는 얼마만큼을 달성을 했고 실제로 그리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의 국가적인 예를 들면 88년도에 서울올림픽을 개최했다든지 아니면은 90년대는 IMF 위기가 여기 수업에도 나오겠지만 IMF가 들어와서 실제 조금 떨어지기도 했다 이런 것들 자세한 것들을 거기 네모표에다가 여러분들이 채워놔야지 우리 3번의 한국경제 성장과 앞으로의 과제에서 성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경제가 이렇게 성장해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논술로 쫙 써주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 116쪽에서 단기간에 이룬 고도성장 뒤에 그늘도 있었다 해가지고 그 경제발전의 문제점도 살펴볼 거예요. 그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지금까지 한국경제가 이런 문제점이 성장을 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어.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거다. 요렇게 3번의 글을 써주는 것이 우리 수행평가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개념 프린트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너희들이 요거 자료 찾아서 이제 수행평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자세한 일정 같은 거는 여러분들 계약하고 돌아오셔서 공지할 테니 일단 여기 수행평가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료 찾아볼 것들이 있으면 좀 자료 찾아봐 주시고 하세요. 자, 그래서 단기간에 이룬 고도성장 뒤에 그늘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이러한 단기간 성장에 따라 우리나라는 밑줄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 그 다음에 또 밑줄 도시와 농촌 간 경제적 격차 그 다음 또 밑줄 소득 분배 악화 또 밑줄 대외 의존도의 심화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경제 전체 파이 그러니까 분배 얼마나 이거를 사람들에게 이게 잘 소득 불평등이 나지 않고 잘 배분하느냐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경제의 사이즈 자체를 키우는데 좀 더 관심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적으로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점 밑줄 치자. 공업화 위주의 경제 성장 정책. 공업화 위주의 경제 성장 정책. 뭔 소리냐면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루려면 공업, 다시 말해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나라 전체 국토를 다 공장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중국 수도권 같이 특정 지역 위주로
이게 공장이 들어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쪽에만 경제단지를 개설하고. 그러다 보니 도시 농촌 간의 격차도 엄청 심해졌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다 도시로 몰려있다 보니까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도시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주거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와 농촌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들 간 소득 분배 악화 문제까지 심화되었다. 그러니까 돈원 간의 문제, 그 다음에 소득 분배, 이런 문제들이 다 여기에 껴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함으로써 이 경제가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특정 지역 위주, 특정 기업 위주 이렇게 딱 몇 개가 주도해서 그냥 다 끌고 가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분배에서의 불평등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거기 형광펜 치자.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물건 그 경제 성장 방식이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자니까 수출이 주된 목적이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이게 외국의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게 우리나라에 직격탄으로 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연자원과 자본,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도성장을 이룩하면서 수출에 주력하고 투자 재원의 상당 부분을 외국에서 빌려왔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수출의 증감,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 환율의 변동 등의 국외 경제 상황에 많은 노란색으로 쓸게요. 국외 경제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두 번의 큰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97년도에 IMF,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 이렇게 두 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밑줄 시작.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외환 보유액의 부족으로 우리나라는 누적된 외채를 제때 갚지 못하고 국제적으로 신용이 추락하여 엄청난 경제적 위기 밑줄 쳐주고 그 다음 줄에 밑줄 1997년 말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겪은 이 위기를 외환 위기라고 한다. 쉽게 말해 외국하고 수출 수입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달러를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외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이만큼 그 경제 신용도도 있고 합니다가 될 수 있는데 달러가 계속해서 바닥이 난 거야. 그 왜 달러가 바닥이 날 수밖에 없었냐라는 주제는 아직도 학자들끼리 논의는 되고 있거든. 근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근거를 잡아내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 양만 부풀리다 보니까 이 경제의 이 전체 사이즈만 키우다 보니까 하여튼 부정부패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자금이 많이 모여있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IMF에서 돈을 빌려옴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IMF의 식민지가 된 거죠. 경제적 식민지. 거기서 한번 확 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같은 경제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대표적으로 금모으기 운동. 그 결과 IMF에서 빌린 외환을 모두 갚고 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또 밑줄 2008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 밑줄 치고 전세계로 퍼졌을 때에도 우리나라는 신속하게 대처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파산을 막고 이 위기를 극복하였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1997년에 우리나라 외환위기 보시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94년도에 9.2, 95년도에 9.6 이렇게 증가하다가 97년도에 IMF, 그래서 IMF에 돈을 빌리다 보니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짐으로써 환율은 연평균 800원대였다가 1995원까지 치솟았다. 원화가 그만큼 가치가 없어졌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5.5%, 그러니까 96년도에 비해,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 실제 GDP가 확 떨어졌다라는 걸 잡아낼 수 있죠. 근데 IMF가 자금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열심히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1999년에는 11.3%의 경제성장률 그리고 2001년 8월에 모두 갚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위기도 크게 있었다는 것도 여기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소단원 5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여러분들도 6강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더 남아있으면 우리 4, 5, 6강 복습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누적 복습은 그 다음 시간 우리 7강에 시작하는 타이밍에 선생님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 소단원, 중단원 3에서 이제 실업 나가기 전에 인플레이션 물가부터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123쪽 물가부터 나갈 테니까 잘 오늘 배운 것도 정리해 주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과제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는 다음 주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